이딴 식당 당장 접어버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새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유리병을 식탁에 내리쳐 산산조각 낸다. 김영민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이제는 못 참겠어.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반항하자 새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버린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었어?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영미를 향해 달려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린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 어디선가 닭이 홀로 울어댑니다. 김영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옆자리에는 코를 골며 잠든 최복만이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복도를 지나며 영민은 어깨를 움츠립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영민은 혼자서 큰 솥에 물을 붓고 멸치를 우려냅니다. 25해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손길은 정성스럽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영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감자를 썰어 넣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합니다. 가끔씩 한숨이 새어나오지만 금세 참아냅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어젯밤 복만이 화를 내며 깨뜨린 그릇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습니다. 영민은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새로 그릇을 사야겠지만 가계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만이 술값으로 쓰는 돈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어서 식당 운영비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7시가 되자 최동훈이 방에서 나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35세 남자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영민은 미리 준비해둔 아침상을 내어놓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가 소박하게 차려진 상입니다. 동훈아, 밥 먹고 가거라. 아침을 굶으면 몸에 안 좋다. 괜찮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일찍 나가야 됩니다. 동훈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헬멧을 집어드는 모습이 평범한 배달 아르바이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죄책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동훈이 문을 열며 돌아보자 영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동훈은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를 잠깐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사고 내지 말고.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식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영민은 손님들이 올 시간까지 혼자서 반찬을 준비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작은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뎌냅니다. 이 식당이 없으면 복만과 동훈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마을 이장님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식당을 찾아오십니다.
영미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이장님. 뜨끈한 국 한 그릇 드리죠. 영미는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내어놓으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영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영미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영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만이 언제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어나곤 합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더 찾아옵니다. 농협 직원, 택시기사,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영미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랩니다. 영미는 언제나 친절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어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만큼은 영미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번집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식당은 한산해집니다. 영미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합니다. 감자 껍질을 깎고 양파를 썰면서 영미는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을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평온해 보입니다. 자신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영미의 얼굴에는 근심이 스며듭니다. 복만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올까? 아니면 또다시 취해서 소란을 피울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영미는 시계를 자꾸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밤 9시 복만이 비틀거리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미 소주 냄새가 진동합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으로 보아 꽤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영미는 재빨리 저녁상을 차리지만 복만의 기분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복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돈이 이것밖에 안 나와? 하루 종일 일해서 고작 이거야? 복만이 영미가 내민 하루 매출을 보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사실 그리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만에게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술값으로 쓸 돈, 친구들과 어울려 놀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접어버려. 이런 걸로 뭘 한다고.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어. 복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식탁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릇들이 덜그덕거리며 흔들리고 국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영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견딥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만의 화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영미는 조용히 흩어진 반찬 그릇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다가 영미의 손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하지만 영미는 아픈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조용히 상처를 닦아냅니다. 복만이 더 화를 낼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영미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마을 전체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미는 깨진 그릇 조각을 다 치우고 나서 복만에게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복만은 숟가락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식당 한다고 돈이 나오겠어? 하루 종일 고생해서 고작 몇만 원이야? 복만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셔츠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봐서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앉아서 복만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부끄럽다고 부끄러워. 복만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덜그덕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영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복만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영미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25해 동안 이 식당을 혼자서 지켜왔는데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복만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고 영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복만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의 복만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미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괜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제발. 영미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복만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복만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빈 병이었지만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부엌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한다고 식당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복만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자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투명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중 하나가 영미의 발목을 스쳤습니다. 순간 따가운 아픔이 느껴졌고 양말에 붉은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아픈 것보다 복만의 다음 행동이 더 무서웠습니다. 복만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영미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복만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영미의 목소리를 가려주고 있었고 이웃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이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복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복만은 영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영미는 비명을 지르며 복만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이 아파왔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영미의 눈에서는 고통과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놓아요.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요. 영미의 절규가 빗소리와 함께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영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영미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무릎을 찔러 들어왔고 바지에도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살 거면 차라리 나가버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복만이 영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훈이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달 일이 일찍 끝났던 모양입니다. 복만은 잠깐 동작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봤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훈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답이 없자 동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항상 고생했다. 밥 먹어라라고 대답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동훈은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동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그 위에 서 있는 복만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동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동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만은 술에 취한 채로 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오히려 동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데? 어른이 교육하는데 끼어들어? 이 집안 교육이 이 모양이야. 복만이 여전히 거친 말투로 소리쳤지만 동훈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복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훈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의 무기력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확신과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세요. 지금 당장. 동훈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복만은 동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술기운에 의존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영미는 바닥에 앉은 채로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뭐, 이 새끼가 어른한테 명령해? 내 어미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복만이 다시 영미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동훈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만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고 비틀었습니다. 복만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훈의 소나기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 만든 집게가 손목을 조이는 것 같은 압박감이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 술이 단숨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픈가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동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복만의 손목을 잡은 힘은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복만은 술이 깨기 시작하면서 동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순한 양처럼 보였던 동훈의 눈에는 지금 전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훈련받은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만은 이런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부대 간부들이 보여주던 그런 무서운 시선이었습니다. 노아, 아프다고. 이 새끼가 진짜. 복만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동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복만의 급소를 제압했습니다. 복만은 고통에 못 이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훈의 제압술은 일반인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상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도 심각한 부상은 입히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영미는 바닥에 앉은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했던 동훈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동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있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것 같은 능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영미는 갑자기 자신이 아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훈아, 그만해라. 다쳐. 영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만을 제압한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동훈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왜 더 일찍 개입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어요. 동훈이 복만을 놓아주자 복만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이 많이 깬 상태였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실력을 직접 경험한 후로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둬. 경찰 신고한다. 폭행이야, 폭행? 그러세요. 신고하시죠. 동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복만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경찰 신고 얘기해. 움츠러들 텐데 동훈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복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의 태도, 말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동훈이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미와 복만은 긴장한 채로 동훈을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몇 분 후 동훈이 나왔을 때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용 가방이었습니다. 올리브 색깔의 튼튼한 천으로 만들어진 가방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와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미와 복만은 그 가방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가방이야? 복만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조용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이 나왔습니다. 국방색 정복에는 여러 개의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CHOI라고 적힌 이름표가 있었고 어깨에는 특전사를 상징하는 낙하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복만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너 설마 이거 진짜야? 복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동훈은 말없이 군복을 꺼내더니 침착하게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상복을 벗고 군복을 입는 동훈의 모습은 마치 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복을 입자 동훈의 체격이 더 당당해 보였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군복을 입은 동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자세도 반듯해졌습니다. 평소에 무기력해 보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직한 군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훈아, 이게 도대체 무슨... 너 진짜 군인이야? 영미가 물어보려던 순간 동훈이 군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이라고 적힌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복만은 그 신분증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전사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는데 대위라는 계급까지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특전사는 일반 보병과는 차원이 다른 특수부대라는 것을 복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최동훈 대위입니다. 동훈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동훈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보이던 수줍은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훈련받은 직업군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훈이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은 군대식 경례 자세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런 걸 숨겼어?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영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군인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특전사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전사는 특수부대로 일반 군인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영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동훈이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복만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만은 동훈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전사 대위라는 신분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동훈이 복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만은 동훈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이 완전히 깨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전사 장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군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동훈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군무과입니까? 특전사 최동훈 대위입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챕터 마이너스 갈등의 폭발. 여보세요, 군무과입니까? 특전사 최동훈 대위입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복만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동훈이 정말로 전화를 거는 것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군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현재 민간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드립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면입니다. 동훈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며 복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군대식 보고 체계대로 말하는 동훈의 모습에서 진짜 군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만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할 파출소와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훈이 전화를 끊고 나서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복만은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지금까지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술이 깨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무슨 경찰이야. 허세 부리지 말고. 복만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무거운 의자였는데 복만은 그것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동훈에게 휘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차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의자를 피했습니다. 복만의 움직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 정확성이 떨어졌고 동훈에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동훈이 경고했지만 복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해서 의자를 계속 휘둘러댔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민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었지만 나서서 말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부서진 의자 다리를 집어들고 동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부서진 나무 조각이 무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가까이 오자 동훈은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키며 복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복만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복만은 얼굴이 바닥에 닿은 채로 팔이 등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아픔에 비명을 질렀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훈의 제압술은 완벽했습니다. 복만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려 하면 더 큰 고통이 가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아야, 놓아, 팔이 부러져. 복만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지만 동훈은 제압을 풀지 않았습니다. 복만의 저항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복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동훈은 조금씩 힘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제압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동훈의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복만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체포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최동훈 대위님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식당으로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이가 좀 더 많은 경사급 경찰관도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복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고 내용이 가정폭력 및 공무원 폭행 미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남성이 제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동훈이 차분하게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전사 장교의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복만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복만 씨, 가정폭력 및 공무원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복만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복만은 동훈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엄마야. 내 엄마가 다 꾸민 거라고. 복만의 말에 영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복만의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만을 감싸줬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동훈이 단호하게 말하자 복만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복만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복만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만 희생자라고. 나만. 이 집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야. 복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리며 복만은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식당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미와 동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동훈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동훈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동훈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일에 너를 끌어들여서.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내려 했던 것들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식당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들과 부서진 의자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끝난 악몽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식당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영미와 동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부서진 의자 잔해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신 입으로만 계속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엄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동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영미의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동훈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무릎을 보며 동훈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때 다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였습니다. 곧이어 중년 남성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서 수사과 김경사입니다. 최동훈 대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동훈이 바로 대답하자 김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정장 입은 남성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같은 과 박 수사관입니다. 체포된 최복만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영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복만이 무슨 큰 사고를 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훈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복만이 파출소에 도착해서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경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복만의 전과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복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습 폭행, 공갈, 사기, 절도. 총 7번의 전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작년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습 폭행 사건이었어요. 박 수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하자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만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때 사업을 했었다고, 단지 운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김 경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복만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신고한 폭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었고, 복만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패턴이 너무 유사합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동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이에요. 영민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복만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라는 점이 복만에게는 좋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혹시 최복만이 어머님께 접근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수사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영민은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식당에 손님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점잖은 분 같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경계하지 않았죠. 영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만이 처음에 보여준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만은 영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몇 달 동안 완벽한 신사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식당 운영하는 게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복만 씨가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만이 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용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동거를 제안하셨군요. 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영민은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복만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복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복만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신사로 행동하다가 상대방이 마음을 열면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김 경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복만의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동훈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당했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일로 인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최동훈 대위님의 증언과 현장 상황, 그리고 어머님의 상처 등이 모두 물증이 되거든요.
박 수사관이 희망적인 말을 해주자 영미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우는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복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복만으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제가 신고하려고 하면 동훈이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영미의 고백을 들은 동훈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최복만은 당분간 사회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수사관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미와 동우는 수사관들을 배웅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떠나고 나자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운 정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복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떠나고 나자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운 정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복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미와 동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영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려고 몸을 굽혔지만 동훈이 먼저 나서서 말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앉아 계세요. 괜찮다, 동훈아. 엄마가 해야지. 영미가 고집을 부리려 하자 동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의 유리 조각들과 부서진 의자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지만 이렇게까지 달라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동훈이 청소를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미는 갑자기 왜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몰랐어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머니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특전사로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훈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말 안 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영미는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동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훈이 저녁 후에도 여전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훈아, 엄마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너 군대에서 특전사였어? 왜 말 안 했어?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특전사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부대에서 복무했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었습니다. 동훈이 군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고 영미도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깊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아들이 그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일반 보병으로 배치받으려고 했는데 적성검사에서 특전사 지원을 권유받았어요. 그래서 특전사로 간 거야?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영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얼마나 걱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특전사는 일반 부대보다 훈련도 더 힘들고 위험한 임무도 많거든요. 그리고 면회는 오시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도 어머니 하시는 일도 힘드신데 굳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훈의 말을 들으며 영미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숨긴 것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걱정해서 복만의 폭력을 숨겼는데 결국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걱정하느라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면회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특전사야? 전역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장기 복무를 선택했어요. 지금도 현역이고 대위 계급이에요. 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전역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현역 군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배달 일은 뭐야? 진짜 하는 거야? 아니에요. 부대 근무예요. 평택에 있는 특전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배달 일을 한다고 한 건 엄마가 덜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영미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특전사 대위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자신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서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훈아, 엄마도 미안해. 복만이 문제를 너한테 말 안 한 거 내가 걱정될까봐 그랬어. 엄마는 왜 혼자 참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됐는데. 동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것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훨씬 일찍 개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복만이가 협박했어. 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내가 그냥 배달 아르바이트나 하는 힘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영미의 고백을 들은 동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만이 어머니를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복만이 자신이 특전사 장교라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그런 협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엄마도 이제 알았어. 우리 서로 숨기지 말자. 영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영미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훈아, 특전사는 정말 위험한 일을 많이 해? 위험하긴 하지만 제대로 훈련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엄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동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전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식당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 원래 엄마 혼자 하던 일이었잖아. 오히려 복만이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영미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만이 도움이 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해주었기 때문에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군대 일만 잘하면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동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시고요. 영미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의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미와 동훈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미는 복만이 없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평안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어나서 복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동훈도 부대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은 복만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택지방법원 형사일부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 영미와 동훈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영미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만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동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동훈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재판정에 나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동훈아. 엄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영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시간들이 오히려 영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담당 검사가 영미와 동훈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 검사였는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 씨.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영 검사입니다. 최동훈 대위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검사는 두 사람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복만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김영미 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도 전달해 왔어요. 합의요? 영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만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행이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고발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박지영 검사의 말을 듣고 영미는 안도했습니다. 복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복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교도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복만은 영미와 동훈을 보더니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법정 경위의 외침과 함께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것 같은 중년 남성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복만에 대한 상습폭행, 공갈, 사기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복만의 범죄 내역이 하나하나 읽혀질 때마다 영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총 7번의 정가와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8번째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복만이 일어섰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복만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영미가 증인석에 서자 복만이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박지영 검사의 질문에 영미는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복만이 자신에게 접근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동거 후 시작된 폭력, 경제적 착취, 협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영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만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영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영미가 먼저 복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지만 영미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준다고 접근했습니다. 제가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이어서 동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동훈을 보며 재판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역 특전사 장교의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현장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피고인이 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동훈의 증언은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군인다움 보고 방식으로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피고인은 의자를 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복만의 변호사가 동훈에게도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동훈의 증언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복만에게 피해를 당한 3명의 여성이 추가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만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복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해서 함께 산 건데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만 희생자라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복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최봉만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영미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3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복만은 절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8년이라니.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복만을 끌고 나가면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복만의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을 떠나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미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복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동훈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마워, 동훈아. 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영미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마을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작은 식당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사라진 후 영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영미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멸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어넣으며 영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동훈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부대로 향했습니다. 영미도 아들이 특전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복만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우리 대위님. 영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동훈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대화도 편해졌고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동훈이 떠나고 난 후 영미는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훈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영미를 맞아주었습니다. 영미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네요.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드릴게요. 영미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내어놓자 이장님이 감탄했습니다.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요리에도 더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몰렸습니다. 영미는 바쁘게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런 바쁨은 행복한 바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이 한산해졌을 때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동훈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기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게 있어요. 동훈이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미는 그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견적서와 인테리어 도면, 그리고 새로운 간판 디자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훈아? 엄마 식당을 새로 꾸며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요. 동훈의 말에 영미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해. 엄마, 들어보세요. 저는 군인이라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동훈이 간판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민의 안심식당 마이너스 특전사 아들이 지키는 따뜻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은 그 글귀를 보고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동훈아, 정말 고마운데 너무 큰 돈이 들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계산해 봤는데 충분해요. 그리고 이건 엄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너를 위한 거라니? 네, 제가 부대에서 일할 때 항상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서 힘들어 하실까 봐요. 그런데 식당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면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훈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영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동훈이 보여준 계획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주방을 더 넓히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시설을 강화해서 영미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훈은 휴가를 내고 직접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영미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새로워지는 식당을 보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새로운 식당이 완성되었습니다.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어진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영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보안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새로 단 간판을 보며 영미는 감동했습니다. 영민의 안심식당 마이너스 특전사 아들이 지키는 따뜻한 집이라는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정말 좋다, 동훈아. 고마워.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개장 첫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평소 영미를 아껴주던 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동훈도 군복을 입고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영미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미와 동훈은 새로운 식당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저도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훈아,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가족이라는 건 함께 울고, 함께 버티고, 함께 일어서는 거구나. 영미의 말에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노을빛에 반짝이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미와 동훈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